어려운 시사 이슈를 쉽고 유쾌하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부산연구소 김경진입니다. 저는 이게 다양한 시사 이슈들을 다루다 보면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꼰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또 흠칫할 때가 있는데 우리 두 분 연구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런 흠칫하는 순간 꼰대일까라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꼰대죠. 왜요? 꼰대이고 싶고 답답하니까. 내 주장을 그냥 강요하는 겁니다. 좀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학생들도 사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들 보면 답답한 부분들이 있죠. 그럼 그때는 제 안에 있는 꼰대의 속성이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걸 매일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도 뭐 학생들이 요즘은 소비자잖아요. 학생들이 갑이고 그러니까 참죠. 꾹꾹꾹꾹 참고 할 말을 안 하고 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야, 그럼 이런 경우는 꼰대인 듯 꼰대 아닌 듯 꼰대 같은 분이 되셔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수는 어쨌든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하고 물론 학생들이 얘기도 듣지만 이제 그러나 이제 자기가 믿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일방적인 측면에서는 꼰대인데 우리 이렇게 합쳐가지고는 예를 들면 저하고 차 교수 우리 둘이서 이렇게 얘기해 나가고 할 때는 합치면은 전혀 꼰대가 아니죠. 개인적 꼰대 합쳐서 안 꼰대. 너 꼰대. 아니요. 저의 꼰대 그게 너무 파워가 너무 강해서 조 교수님은 제가 볼 때 꼰대 파워 약한데 제가 듣고도 남죠. 내 생각을 남에게 강압하는 이런 권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열린 사고를 갖는 겁니다. 그 열린 사고를 가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부산연구소를 보시는 겁니다. 그게 다친 사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전곡을 질렀어? 어쨌든 개인적 꼰대 합쳐서 안 꼰대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첫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중앙 이슈인데 오랜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3월 첫 주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정점이 있어요. 42.4%인데 그때부터 쭉 떨어져서 지금은 30% 초반대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원인이 뭘까요? 당연히죠. 매번 할 때 뭔가를 수행 지지율이 적어도 올라가는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존재감이 언론에서 없을 때 사라졌을 때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그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떨어지죠. 저는 그게 되게 대단히 역설적인 거죠. 사실 뭐 일본 실무 방문을 포함해서 뭔가 대통령이 얼굴을 보이면 당연히 이벤트 효과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좀 그 반대가 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국민들이 대통령 얼굴 보는 걸 대단히 좀 불편해하는 상황까지 왔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의외로 큰 이슈가 있건 없건 일단은 이 구간은 정해져 있어요. 40% 초반 그리고 30% 초반. 그 이상은 별로 또 흔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잘하는 게 많고 잘못하는 건 별로 없으면은 40% 아마 중반 이렇게 후반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제가 볼 때 40% 후반대로 막 치고 올라갔을 때는 저는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이 명백하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한 보수 지지층을 400명 정도 표집했다면은 진보 지지층은 한 200 몇십 명 정도로 해서 굉장히 그 표집 자체의 어떤 저는 바이어스가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도 ARS 조사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표집에 조금 그런 과표집 현상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 소장님이 원인을 물었는데 저는 계속 이야기가 정치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옛날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옛날에 이 정치학을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그래서 이제 소위 웅변술이라고 하던지 그렇죠. 이런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치학교, 일종의 정치학교에서는 말하는 법을 가르쳤고요. 근데 이 말이 국민 혹은 서민 혹은 일반 대중들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 소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소위 사회적으로 엘리트층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서민을 상대하지 않는 삶을 쭉 살아왔을 때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정책이 계속해서 잘 못 되어가는 그런 것들이 저는 그게 이제 단순히 말의 실수면은 말의 실수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준의 국민이라면 저게 말실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가려낼 만큼 충분히 저는 정치적 지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말실수 한번 했을 때는 내려가고 그다음에 말실수를 커버하고 또 사과하고 이러면 올라가고 뭐 이런 작용들이 있을 건데 지금 이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저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자체가 국정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체화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결국은 조금 안에 있는 본질이 말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맞아요. 보고 있다. 제 그렇게 봐야 얘기가 약간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말하자면은 정책적인 실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런 정책들에 대한 실책을 넘어갈 때에 그걸 넘어가서 어느 정도 좀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이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말도 전혀 중요하죠.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전혀 못 하고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좀 안 좋은데 말까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이제 문제가 근데 생긴다. 이분은 제가 볼 이분과 대통령실은 보통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야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정확하게 안다고 봐요. 근데 이분들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인정을 그래서 이건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화된 자기 철학을 지금 국정에다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저는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건 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편함을 국민들은 계속 감내하고 참아야 되는 상황만 지금 강요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남은 4년을 어떻게 버틸까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 대통령실 안을 보면 지금 이제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홍보수석이라든지 또는 국민소통이라든지 또는 뭐 정무수석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잘 융합이 되어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위 그 국민하고 소통되거나 정치와 소통되는 이 부분이 지금 작동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등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30% 초반은 이제는 무너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건 생각. 알 수 없는 거죠. 모를까요? 그거는 저는 알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 지금 이제 근데 리얼미터 이 조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70%가 지금 부정평가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우군이었던 가정주부층들도 지금 상당히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20대의 어떤 지지율들 중심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온갖 지금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끌어올려지지 않는다면 저는 마지막도 좀 조심해야 된다. 그 30%대도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은 미리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원래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높게 그렇죠.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36%포인트에 지금 답보하고 있는 부분에 저는 안주한다. 그건 좀 위험하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추가하고 싶은 변수는 이제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이제 여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 일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같이 보거든요. 같은 한 그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그럼 잘하느냐. 여기서도 지금 엄청나게 까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면 여당 안에서도 뭐 지금 뭐 당 대표의 어떤 그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당 안에서의 여러 사람들의 말의 실수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서로 도와가는 게 아니라 서로 까먹는 현상이 지금 있어서 30%를 유지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을 두고 본다면은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처럼 뭔가 좀 지지층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안심할 수는 없지 않나. 시작을 대통령 지지율로 했더니 제가 끼어들 틈이 없네요. 제가 계속 그럼 빨리 주제를 전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봤을 때 느낌이 30%를 아까 깨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극우 아스팔트 보수층을 겨냥을 하면서 거기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구애를 보내니까 제 생각에 그 부분만큼은 안 깨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정광훈 리스크가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광훈 쪽으로 만약에 완전히 타겟팅을 한다. 그러면 그 오히려 30% 깨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래도 건전한 보수, 비판적인 보수들이 여전히 저는 붙어 있기 때문에 36%가 가능하지. 대한민국이 극우 보수층으로 36% 이루어진 나라면 민주당은 영원히 100년 동안 정권 못 잡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36%가 완전히 극우 보수층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전제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극우 보수층은 대단히 적은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10% 범위 안에 아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로지 그것만 타겟팅해서 간다. 그러면 이제 망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어 오는데 정광훈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보수의 지지층 중에 한 부분이 기독교 아닙니까? 네. 근데 정광훈 이분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너도 나한테 혼나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정통 보수에서는 사이비로 지금 규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규정이 그런데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정광훈 이분이 주는 영향력이 별로 안 클 거다 생각해서 기독교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태가 한다고 하면 기독교는 빠져나가는 거죠. 저는 네. 그 36% 안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있냐면 내가 내 소분으로 뽑은 대통령인데 1년 지난 대통령이야. 여전히 내가 그 애정을 내 스스로에 대한 내 기다려보자. 선택에 대한 애정을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다려보자. 분들이 저는 상당히 붙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2년 정도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야 이건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네. 내 선택 스스로 내 스스로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면 이 30%는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이게 외교 관련된 뉴스가 거의 한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도청 관련 문건도 있고. 근데 요번 이제 시작된 게 일본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불거진 문제인데 우리가 잔의 반을 채우면 일본이 마저 채워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통 큰 결단을 했는데 지금 돌아온 게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2023년 외교 청서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통수 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안면 강탈을 안면 당한 강탈. 거죠. 그러니까 뒤통수 아니에요 이거. 네, 안면 강탈. 근데 이렇게 안면 강탈을 왜 하느냐? 일본이 아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있는 지지율이나 앞으로도 예상되는 지지율로는 일본에 실질적으로 문서화된 어떤 것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이 정부 지금 자기들한테 대단히 원정적인 정부를 매개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마 외교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 상황과 외교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국내 정치가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상황은 나한테 하나의 칼이 되는 거죠. 나한테 무기가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지금 한국적인 정치 상황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주변 국가들에게는 무기죠. 혼란한 적은 바로 아군이라고 네, 했거든요. 네. 우리 한국이 이번에 외교를 하는 걸 보면 하나 딱 정해놓고 글로 간 것 같아요. 일본이나 미국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 개 안을 두고 어떤 순간을 지나가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는 것들을 그때 회의를 통해서 채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거 아니고 요쪽 거를.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예측 가능한 그렇죠. 대외 정책 이걸 강조하죠. 대외 정책이 예측 가능하면 큰일 나는 큰일 거죠. 나죠. 예측 불가능해야 패를 상대의 들키는 패를 거예요. 몰라야 그 다음에 저 상대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뭘 큰일입니다. 줄지를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패 보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패 보이죠. 아무리 어떤 짓을 하든지 미국과 일본은 아마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쟤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애요. 도감청을 지금 이제 어떻게 된 사실이냐면은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보도를 통해서 처음에 해커를 통해서 해킹된 내용이 마인드크래프트라는 게임 채팅창에 처음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그게 제법 돈지는 오래됐고 그걸 이제 확인하는 순간 미국에서는 도청 사실이 없다라는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무근이고 완전히 날조된 정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날조된 정보라고 해도 이게 도청 사실을 부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도감청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걸 부인 안 전 하는 세계가 하고 있고 우리도 당하고 있고 그건 일상적인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김 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그런 입장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다시 말하면은 악의적인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일상적인 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내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의뢰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는 그 정도지 진짜 한국에다가 예를 들면 뭐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상 도감청.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일상도감청인 거죠. 일상도감청인데 일상도감청의 상대가 예컨대 저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광범하게 끌어들이는 그런 종류의 정보 수집 활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가장 보안 수준과 보안 등급이 높은 뚫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대통령실의 통화 내용을 도청한 겁니다. 이건 일상적인 거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보면은 메르켈 총리의 핸드폰이 미국에 의해서 도감청됐잖아요. 네. 그래가 독일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사과를 했습니다. 독일 총리이자 EU를 이끌어가는 수장의 그 핸드폰이 도감청됐습니다. 미국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이제 뭐 IT 기술이 워낙 발달하고 해커의 수준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말을 드리면은 한국이 왜 우리만의 그런 위성을 띄워 올리려고 노력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은 외국 선진국의 위성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IT 시스템과 이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는 100% 도감청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걸 올렸는데 우리 걸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만의 어떤 그런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쓰는 걸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해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도감청을 했다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더 뒤에 문제가 되는 거는 용산 대통령실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정을 안 했는데 저는 그 어떻게 문제가 보완합니까? 핵심이라고 봐요. 이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야. 이거 뭐 빅브라더 같이 하고 있는 미국을 어떻게 막어?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버리면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왜 안 했냐? 이 부분에 기본적으로 방점이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그 도청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청와대는 몇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 온 겁니다. 그게 불안전하다 하더라도 그걸 왜 활용하지 않고 대통령실을 새로 옮기고 대통령실을 새로 옮길 때 기본적으로 시긴트라고 하는 시그널 부호를 바로 쉽게 잡을 수 있는 100m 이내에 미군이 있는 그 지역에 왜 갔냐? 그리고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그럼 거기에서 대통령실을 새롭게 지을 때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완벽하게 지어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야당이 계속 해왔고 야당의 그런 지식을 가진 정보 관련 지식을 가진 의원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짓고 인가도 나지 않는 업체들 다 이렇게 수의계획해가지고 그 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어떤 반응도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아니요, 거짓 그게 선동이라고. 문제라는 겁니다. 거짓 선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거짓선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태도가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미국만 했겠냐? 미국 아니고 다른 우리의 다른 적국들도 할 가능성은 나라가. 없었냐?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보안 문제는 예를 들면은 또 이제 이번을 교훈으로 해가지고 또 보안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 또 뚫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보안을 점검하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요. 새로운 기술 나오면 아니, 당연하죠. 또 방어. 네, 새로운 네. 기술 나오면 네, 네. 또 방어. 네. 그러니까 화이트 해커 대 블랙 해커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왜 우리는 미국에게 독일처럼 항의를 안 하죠? 그게 이제 그게 두 번째 포인트인 거죠. 오케이. 일상적으로 하고 다 하는 거 우리가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오고 있는 거 인정. 근데 문제가 그게 밖으로 드러나서 우리한테는 적어도 불법적으로 한 게 드러나고 기본적으로 국격을 훼손하는 거였으면 항의는 강력하게 해야죠. 그것도 속으로 웃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건 항의는 해야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예컨대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항의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국민에게 항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왜 안 합니까? 적어도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저는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국격을 갖추는 거죠. 제가 어떤 영화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하는 네, 거기 보면은 도청을 당했습니다. 청와대가. 그러니까 대통령 역할을 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 주미대사 들어와서
태극기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해 하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도청 사건이었거든요. 78년에 그 박동선 사건. 박동선 사건이죠. 바로 이렇게. 그 정도로 큰 소리는 쳤다는 거죠.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미대사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이 앞에 있는 태극기 앞에 무릎 꿇으라고 박 해. 대통령은 강력하게 항의했죠.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 기간 한미 관계가 되게 어려운 상태에 그렇죠. 있었었죠.